AI가 왜 산업혁명에 비교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산업혁명이 80년 걸렸잖아요. 뭐 한편으로는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높아지니까 거기서 잉여 자본들이 축적이 되고 예. 자본주의가 굉장히 공고화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식민지 시대의 세계 질서가 생산량의 증가로 이제 시장들을 확보하고 생산 기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고 그게 구조화됐고 이 두 가지가 사실 21세기 초반까지 국제 질서의 원형이에요. 국제 그렇죠. 경제 질서의 원형이고 예. 우리가 사는 사회 질서의 모든 거의 원형인데 시작점이 산업혁명이었어요. AI는 이제 예전에 산업혁명이 우리 육체를 대신해줬다고 하면 AI는 우리 브레인이 가졌던 독점을 이제 깨버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AI로 함께 생산이 되거나 혹은 AI와 결합돼서 뭔가 바뀌게 되는 형태고 이재명 정부 마지막 연차에는 실업 문제가 가장 커질 가능성. 산업혁명이 8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AI 전환은 1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예를 들어서 대량 실업 문제. 근데 지금 IT 개발할 때 개발 신규 인력을 뽑지는 않거든요. 이미 안 뽑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40대 고급 개발자들이 신입들이 협력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예. 코딩을 짜고 했었는데 지금은 40대 고급 개발자가 AI랑 하면 신입들 한 10명이랑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AI가 도입됐을 때 과연 은퇴연령이라는 게 존재할까? 은퇴연령이 있는 거는 은퇴연령 이후에 사람들이 생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퇴연령을 정해놓고 이후에는 좀 쉬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AI가 이제 은퇴연령 이후에 있는 그룹들과 협업을 했을 때 그리고 20대에 협업을 했을 때 누가 더 생산성이 좋을 것인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지능체랑 협업하는 스킬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생산성이 높아질 거고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와 나머지 나라 이제 유럽 같은 나라들 간의 산업 경쟁력은 굉장히 차이가 격차가 심해질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같은 국가들과 다른 개발도상국 차이는 완전히 좁혀지고. 근데 이게 한국에선 위기인 게 우리가 전환기 때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경쟁력 확보하면 우리는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할 건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의 강점이 가졌던 거는 인력이거든요. 그렇죠. 휴먼 인텔리전스. 그게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양질의 지식 노동자들이 많이 생성돼서 뭐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다른 국가들과는 격차를 벌일 수 있었는데 그 격차 만약에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AI 분야뿐만 아니고 산업 경쟁력이 있을까? 지금은 전 세계가 이런 작은 수백 개 분쟁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AI가 도입되고 이쪽 그룹들의 군사력이 강화되면 어느 순간 이게 대량의 전쟁이나 지금은 생션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 여기를 고립시켜 놓으면 북한이 국력이 세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AI 전환기 그리고 정보 소통들이 기본적으로 되는 시기 그리고 북뿐만의 영토를 넘어서 디지털 경제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시기 북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경제체제 AI 경제체제로 나갔을 때 북에 가진 상대적인 국력이나 위치가 지금과 같을 것이냐 저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위치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공공기능을 잃어버리고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AI는 노동자들을 대체할 거고 AI는 각 개인이 AI를 활용하는 것보다 기업이 AI를 활용해서 고도의 생산성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기업과 각 개인들 노동자들 간의 격차들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들 거고 그런 상황에서 부의 편중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패턴도 일어나겠죠. 근데 문제가 기업들이 그렇게 고도의 생산성을 가지게 되고 고도의 수익을 올릴 때 노동자 계층들은 계속 실업에 빠지고 그렇게 못 빠지면 언제 상황과 비슷하냐면 대공황 상황과 비슷해요. 이제 공장이 이런 데서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수요처는 굉장히 약해지고 그랬으면 잉여 생산물들이 경제 시스템을 순환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기업들도 망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두고 기업의 고도의 생산성만 높아지고 전 세계 우리가 가진 노동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현재 AI 전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모조리 세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AI 기본사회라는 제조업은 전 세계 제조 강국인 한국도 GDP에서 20몇 %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58% 정도가 3차 산업, 3차 서비스 산업, 의료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80%죠. 근데 AI가 가진 강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보다 사회 서비스, 3차 산업의 AI 전환들이 훨씬 더 큰 줄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진 정책 전략적인 포션은 한국의 AI 기본사회라는 걸로 한국 사회가 좀 더 포용적 사회로 넘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혹은 다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체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의 AI 전환 그리고 사회 서비스의 전환 과정들의 중추 국가가 되고 우리가 공동으로 이걸 설계하고 투자하고 만들어서 쓰고 데이터를 공유하자는 건데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시장을 안겨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 의료 시장 중에서 미충족 의료 시장 그러니까 누구도 플레이하고 있지 않은 의료 시장만 2032년경에 2경 정도 될 거예요. 근데 2경은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이런 AI 전환
전환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 30년 뒤에 와버리면 산업혁명의 반 정도, 한 40년 정도의 기간에 전환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주요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15년 안에 AI 전환이 전 세계의 시스템을 바꿔놓고 그 15년간의 전환은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형성된 원형에 따라갑니다. 그럼 저는 정치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가 이 골든타임이 2030년까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AI 전환기에 우리가 주도성을 갖지 못하고 이제 AI 전환 이후에 오는 AI 사회에 대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게 당연히 시대 정신이고